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라며 집권 남용이자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장관의 수사 지휘냐 의견 제시냐를 둘러싼 여야 입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차례로 만나 말씀 나눠봅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11월 11일 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어제 입장을 밝혔죠. 네, 정성호 장관은 검찰이 항소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1심 선고 직후 3차례 보고를 받긴 했지만 대검의 항소 포기를 지시하거나 검찰총장 대행과 의견을 교환한 적은 없다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만 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이 적절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성공한 수사 그리고 성공한 재판이었다. 피고인들이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1심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왔는데 외압을 왜 행사했겠냐고 설명한 겁니다. 대장동 개발업자들에 대한 대규모 추징금 환수는 어려워진 걸까요? 네, 이 사건에 대해 좀 설명을 하자면 김만배, 유동규, 정민용 그리고 남욱과 같은 인물들이 대장동 일대 개발 사업을 하면서 7,8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인데 1심에서 이 인물들이 징역 8년과 6년 그리고 4년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실형 부분만큼 관심을 모은 게 수백억 그리고 수천억 원대 자산가가 된 이들로부터 얼마나 부당이득을 추징하느냐, 즉 국가가 가져오느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검찰이 뇌물과 배임, 이해충돌 혐의 등을 적용했는데 손해액을 추정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 대가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일부 무죄를 선고했고요. 네. 그러면서 추징금도 부당이득 규모가 거의 8천억 원대로 추정이 되는데 고작 473억 원만 환수하도록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법리를 재검토하거나 증거를 보충하면서 2심에서 다시 다퉈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업자들은 실형은 살더라도 경제적 이득은 확정적으로 얻게 된 겁니다. 네. 무죄난 부분에 대해 항소를 하는 게 검찰의 관례였는데 이걸 깨다 보니 결국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권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성호 장관은 이에 대해 이 대통령과는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검찰 내부에선 검사장부터 평검사까지 지금 좀 들끓는 분위기죠. 네, 일선 검사장들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졌고 네. 대검찰청 평검사들은 노만석 총장 대행을 어제 직접 찾아가서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10여 명이 항의 방문한 이 자리에서 노 대행이 용산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재검토를 지시했다. 즉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의미로 말한 걸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앞서 전격 시사에서도 이 문제 다뤘는데요.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 국토교통부가 11호 대책의 9월 주택 통계를 반영하지 않는 게 가장 논란이 됐네요. 네, 국민의힘은 어제 예결위에서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면서 가장 최신 자료인 9월 주택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국토부가 9월 통계를 반영했다면 일부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을 텐데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넣기 위해 정부가 8월까지만 의도적으로 통계를 반영했다는 게 야권의 주장입니다. 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9월 통계는 9월 15일에 발표가 됐고 대책을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그 이틀 전인 13일에 이미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에 공표되지 않은 통계를 법적으로 미리 쓸 수가 없어서 8월 통계까지만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매달 15일에 나오는 통계 날짜를 몰랐을 리도 없고 발표를 하루 이틀 늦추면 되는 거 아니었냐고 따지자 김 장관은 그 의견이 꼭 틀린 건 아니지만 준비해오던 것들이 있어서 일정상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행정소송을 예고한 것에 대해선 김 장관은 법적으로 과연 어떤 게 옳은지 판결이 나올 거라면서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진다면 문제가 된 지역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하는 게 답이지 않냐. 저희가 진다면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주변 개발을 놓고 이재명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간 공방이 갈수록 커지고 있네요.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에 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서울시 계획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문체부 장관에 이어서 어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종묘를 찾았는데요.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 세운 4구역 재개발 계획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장에서 조망을 점검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턱 하고 숨이 막히지 않겠냐. 문화와 경제, 미래를 모두 망칠 수 있는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아주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했고요. 페이스북에서도 기존 계획보다 2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 특별법이 정한 유산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근시안적인 단견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김 총리가 이제 내년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다 보니 정치권에선 이런 행보가 지방선거 전초전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세훈 시장은 곧장 반박하면서 김 총리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오 시장은 종묘를 가로막는 고층 빌딩 숲이란 주장은 왜곡된 정치 프레임이다. 종묘에서 멀어질수록 낮은 건물부터 높은 건물까지 단계적으로 조성이 돼서 종묘와 어우러지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0년간 폐허처럼 방치된 세운상가 일대는 말 그대로 처참한 상황인데 이대로 방치하는 게 종묘를 위한 일인지 냉정한 눈으로 봐달라고 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휴전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우리 하나오션 자회사도 1년간 중국 제재 받지 않게 됐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달 부산에서 합의한 미중 무역전쟁의 휴전 조치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중국은 합성마약 펜타닐에 쓰이는 원료를 미국과 주변국으로 수출할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관리를 강화했고 미국은 대신에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펜타닐 관세를 10%로 낮춰줬습니다. 중국은 또한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고요. 미국산 대두, 닭고기와 같은 농축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 조치도 중단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 여파는 우리 기업에도 불똥이 튀었었는데요. 네. 중국은 지난달 하나오션에 미국 자회사들이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적극 협조했다면서 중국 기업과 기관 그리고 개인이 이들 기업과 거래하는 걸 금지했었습니다. 한미조선업 협력구상인 마스가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기업을 사실상 정조준한 거였는데 이것도 어제부터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만 1년간의 한시적 조치인 만큼의 미중 분쟁이 다시 시작이 되면 언제든 우리 기업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네. 자,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던 조선시대 곡식 운반선, 세곡 운반선이 600여 년 만에 바다 위로 올랐다고요? 네, 바닷속에서 600년이나 잠들어 있던 조선시대 선박이 얼마 전 실물 그대로 인양이 됐습니다. 네. 발견된 곳이 충남 태안에 있는 마도해역이라서 마도 4호선이란 이름이 붙여졌는데 백성들이 세금으로 낸 곡식을 운반하던 배였습니다. 처음 이 배의 존재를 알게 된 건 2015년이었는데 그동안 배에 있던 유물을 먼저 꺼내서 이제 보존 처리를 하고 네. 선체는 이게 나무로 된 오래된 배다 보니까 갑자기 공기 중에 노출되면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수중 매몰 보존법이라고 바닷속 모래로 이 배를 덮어놓으면서 보존하고 있다가 이번에 장비를 다 갖춘 뒤에 꺼낸 겁니다. 네. 그 전에 통일신라 시대 선박과 고려시대 선박들도 발견이 됐었는데 선박 인양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네. 150여 점의 분청사기와 같은 많은 유물도 함께 빛을 보게 됐습니다. 네.
과거 서쪽에서 이제 백길로 한양으로 가려면 이 일대를 지나야 했다는데 네네. 여기가 조류가 거세고 암초가 음. 많은 지역에서 침몰 사고가 이제 그때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경주라고 불릴 만큼 난파된 고선박이 자주 발견되는 지역인데 1392년부터 1455년까지 60년간 200여 척의 선박이 이곳에서 침몰했던 게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예.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마도 4호선에 이어서 5호선이 있을 걸로 보고 내년까지 선박 발굴과 인양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고요. 공항 쪽 올림픽대로는 구리 암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지체 서행합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방향, 계양에서 송내, 또 시흥에서 시흥휴게소까지 이동량이 늘었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는 장수와 계양부터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안산분기점과 비봉에 이동량이 많고요. 나란히 가는 평택 시흥고속도로 역시 남한산 분기점에서 속도 내려갑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신천에서 광명터널까지 차간거리 좁혀집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이고요. 수원과 죽전휴게소에서 속도가 주춤하고 달리는 고개에서 반포까지 흐름 답답합니다. 강릉으로 향하는 영동고속도로입니다.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밀리고요. 또 서용인분기점 5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이후 용인에서 속도가 내려가고 강원권에서는 횡성휴게소 부근 현재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하면서 일대가 다소 혼잡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오늘은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방금 끝난 미국 증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은 월요일인데 미국 시장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에는 살짝 좀 증시가 좀 흔들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간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 마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뭐 다우라든지 나스닥 또 S&P 500 같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는데 네. 그 가운데서 가장 좀 주목이 되는 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하는 네, 네. 이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좀 상승을 하면서 3% 이상이요? 예, 그러면서 오. 어떤 빅테크들의 어떤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특히 미국에서 지금 어제 시장을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 전 좀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연방정부 이제 셧다운이 거의 한 40일째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들이 급여도 못 받고 출근도 못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되는 상당히 좀 불편한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주 내로 해결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상원 통과를 거의 임박했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 문제는 셧다운 문제는 이제 해결 국면으로 갔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네, 사실 절차 네. 표결에서 이제 어쨌든 60표를 좀 얻으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네네. 상원, 하원 이제 네. 어쨌든 대통령 서명까지 플러스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만 예, 예. 그래도 뭐 우리나라 시각으로 한 목요일 정도면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 부분이 이미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반영이 됐다. 여기에 더해서 두 번째로는 지금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관세를 상당히 많이 걷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관세에 대한 배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국민들에게 1인당 2,000달러 이상을 지급할 것이다라는 발언이 현실성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좀 시장에 던지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네. 부분을 통해서 네네.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돈이 더 풀릴 것이다. 아. 돈이 풀리면 증시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떤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면서 어제 또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 좀 앞에서 말씀드렸던 빅테크 특히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좀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숫자로 연결된다고 하면 실적으로 연결된다고 하면 확실히 미국의 증시는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어떤 포인트로서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업종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또 부진했던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좀 반도체 앞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TSMC, 마이크론, AMD 같은 사실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AI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과연 실체가 있는 것이냐, 그렇죠. 이게 숫자가 나오는 것이냐에 네. 대해서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어떻게 보면 저는 영혼의 단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TSMC 이 둘이서 아니다. AI는 정말 수요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공급을 하기도 너무 바쁘다라는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라든지 TSMC가 상당히 어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특히 네. 엔비디아가 5% 이상 상승을 하면서 네. 좀 반도체 섹터를 이끌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지금 마이크론, AMD 같은 경우 상승을 했고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가 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네. 테슬라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판매가 좀 부진하다. 그렇죠. 그리고 또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그렇게 썩 잘 나가는 것 같지 않다라는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에 중국에서 이 FSD라고 하는 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어떤 측면, 시장에서 오히려 이런 걸 더 좀 미리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예. 부정적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미래에 좀 제가 볼 때는 FSD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시장은 테슬라의 어떤 상승세를 좀 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좀 상당히 이슈가 있었던 팔란티어. 네, 팔란티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 과연 이제 AI 실체가 있냐는 어떤 그런 의문점이 있는 중심에 있는 종목이었는데 특히 그리고 팔란티어에 관련돼서도 지금 공매도를 지금 포지션을 갖고 있는 마클버리와 관련돼서 상당히 좀 설전이 있었습니다. 예, 예. 이게 정말 상승하는 거냐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제 설전이 있었습니다만 약간 루머로서 좀 이제 마클버리가 공매도 쳤다는 부분이 좀 루머가 아니었나라는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급반등을 하는 좀 그러한 모습이 보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또 다른 축인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 아이온큐가 좀 대표적인데 요게 좀 어제 좀 급락이 좀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시카고 대학과 양자 공학 뭐 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해 상당히 좀 이 산학 협동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면에 지금 시카고 대학이 갖고 있는 아이온큐의 210만 주를 판매할 수 있는 서명까지 돼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물량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한 좀 걱정이 있다 보니까 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상승세에 좀 편입하지 못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 헬스케어 쪽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가를 인하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약가가 상당히 좀 비싼 상황인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약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약가가 인하되면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미국에서 워낙 많이 벌어들였던 부분들을 하지만 이제 약가가 싸지게 되면 물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라일리를 좀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약가가 떨어져도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판매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일라일리를 중심으로 해서 약가 같은 경우,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보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어제 상승의 일라일리 같은 경우도 한 4% 상승을 하면서 좀 상승세 힘을 보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AI 거품론에 대한 얘기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요? 사실 이 AI 거품론과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오픈 AI가 좀 중심에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오픈 AI가 어떻게 보면 비영리 단체고 그러니까요. 최근에 계약을 너무나 많이 한 상황인데 과연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결국 이제 뭐 AI 순환고리처럼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우리가 말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돈을 대주고 있습니다만 그게 결국은 숫자로 나오냐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좀 퀘스천이 있다. 그리고 네. 최근에 오픈 AI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백악관에게 좀 세액 공제와 관련된 부분에 좀 범위를 넓혀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뭐 변압기부터 시작해서 전력망 쪽에도 좀 세액 공제를 넓혀달라. 네, 예. 그래야지 세액 공제를 좀 넓히면 투자와 관련돼서도 초기 비용이 많이
다운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요청을 많이 했다라는 부분이 좀 AI 거품에 다시 한번 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닌가. 아, 쟤네가 확실히 자금이 부족하니까 저렇게까지 요구를 하는구나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어제 엔비디아가 아니다. 지금 AI 수요는 폭발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진화에 나서는 부분이 좀 약간 겹쳐지면서 네네. 시장에서는 좀 반응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 우리 시장으로 시선을 둘러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지난주 하락 딛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4천선 탈환했는데 어제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지난주 검은 수요일을 좀 딛고 지금 코스피가 4천선을 다시 좀 탈환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제 코스피 시장은 뭐 다 좋았습니다. 예. 뭐 반도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비롯해서 사실은 뭐 이제 전력 인프라 쪽 여기에 더해서 뭐 배당과 관련된 쪽에서 금융이라든지 지주사들 모두 다 좋았는데 네. 앞에서 이제 미국의 어떤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좀 우리나라에서도 좀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러다 네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좋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우리나라 시장에 먼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정부와 여당이 이제 배당 소득 분리과세에 관련돼서 최고 세율을 좀 조정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시장에는 훈풍을 불러일으키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4천선에 대한 회복이 있었고 오히려 네. 또 업사이드를 높게 보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마감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는 좋아졌는데 코스닥 지수가 좀 약해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코스피와 코스피 지수에 좀 어떻게 보면 기울기가 좀 심하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반도체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뭐 지주라든지 이런 좀 익숙한 산업군들이 대부분 다 코스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같은 큰 손들이 코스피에 좀 많이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금융사, 지주사, 보험사들이 올라가는 건 결국 소득이라든지 어떤 세율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다 코스피에 있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조금은 소외를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만 뭐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형 큰 섹터들이 움직이고 나서 이제 곧바로 중소형들이 좀 따라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 같은 경우가 그래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좀 키 맞추기 이를 하려는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코스피의 어떤 훈풍이 코스닥으로 좀 내려가는 좀 그런 어떤 현상이 한 연말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코스닥에 계신 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전망해 주실까요? 일단 어제 시장에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반도체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중심으로 한 반도체 섹터는 여전히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어제부터 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뭐 지주, 금융, 보험 섹터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새롭게 좀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섹터들도 제가 볼 때는 업사이드를 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섹터로 들어왔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고 네네. 여기에 더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키 맞추기 하려는 그런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날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화요일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아침도 평년 이맘때보다는 좀 추워요. 네. 오늘 어제보다 일단 기온 더 내려갔죠? 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네. 현재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영하 5.2, 충북 제천 영하 2.8, 경기도 파주 영하 2도 등 이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로 떨어져 어제보다 1도에서 8도 정도나 낮습니다. 네. 서울도 영상 3.9도로 어제보다 2도 더 낮은데요. 네. 오늘 아침 전국 내륙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추위가 오래 가진 않아요. 그렇죠? 네. 오늘 낮이 되면은 찬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5도, 광주와 대구가 16, 부산이 1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그만큼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네. 수험생이 없는 가정도 수능일만큼은 다 긴장하고 네. 그에 대한 대비도 하는데 이번 주 수능일 날씨 어떻게 될까요? 네, 입시 한파가 점차 옛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에서 수능일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건 2017년, 2019년, 2020년 단 3번뿐입니다. 아, 네. 특히 지난해에는 최저 기온이 13.2도로 역대 가장 따뜻한 수능일로 기록됐는데요. 올해도 기온이 오히려 평년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네. 서울을 기준으로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6도, 낮 기온이 16도로 예상되고 수능이 치러지는 모레 목요일에는 7도, 16도로 기온이 좀 더 오르겠습니다. 예, 예. 다만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만큼 수험생들은 얇은 옷을 여러 벌 입어서 체온 조절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번 주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평년 이맘때에 완연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 시사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KBS 1라디오 네. 전격 인터뷰 서용교 민주당 의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후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사안입니다. 바로 직전에 재판에서 남욱이라고 하는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일권 부장 검사가 자신을 한밤중에 불러서 환부를 위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내는 방식과 환부를 도려내는 방식이 있다. 잘 판단해라. 라고 하면서 포렌식해서 구한 아이들의 사진을 몇 년간 보지 못한 아이들의 사진을 내놓고 아이들 봐야 하지 않느냐라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많지만 드러났고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언론이 정일권 부장판사랑 소통을 했고 정일권 부장판사가 그렇게 이야기한 바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작되고 만들어진 수사였습니다. 그 수사가 재판 과정에서 이 검사들이 봐주려고 했던 유동규와 정민용 관련해서는 검사가 때린 형량보다 형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항소를 한다고요? 그러면 형량을 더 많이 때렸기 때문에 그 형량 많이 때린 것 더 내리게 하려고 했다는 말인가요? 저는 검사가 자신들이 구형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징역형을 때린 판사에 대해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할 때이지 이때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검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검찰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3차례 검찰 보고를 했는데 정 장관이 이 과정에서 대검찰청의 항소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보고를 하자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한 발언을 놓고 논란입니다. 일각에선 구두 수사 지휘다. 국민의힘은 외압이라고까지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의 보고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보고를 하면 신중하게 판단. 왜 신중하게 판단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을까요? 그동안 검찰 개혁의 이유는 검사가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공작하고 조작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기소도 자신들이 하고 공소 유지도
자신들이 하면서 경적 제거용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제거용으로 이 사건을 키워왔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은 봐주기 일쑤였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검찰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사들이 그 버릇을 아직도 못 버렸습니다. 그래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리고 그 검사장들은 김건희 사건이 있을 때 찍소리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구속 취소됐을 때 즉시 항고해야 하는데 즉시 항고 찍소리도 못하고 즉시 항고 하지 말자고 했던 검사들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께 오늘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그 검사들이었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을 수사해야 하는데 김건희가 원하는 장소로 불려가서 김건희에게 핸드폰을 맡기고 수사했던 그 검사들이 그렇게 질질 끌려다녔던 검사들이 지금은 당연히 자신들이 때린 구형보다 더 높이 선고를 때리자 집단으로 서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이름 낱낱이 밝히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도 낱낱이 밝히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공식적으로는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보도에 따르면은 일부 검사들과 만나서 법무부의 압박으로 항소를 포기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총장 대행의 이런 입장을 놓고 이게 의견 참고냐 압박이냐를 놓고 계속 말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견 참조냐 압박이냐를 얘기하고 있다는데 지금 앵커님께서는 압박이라고 표현했다고 했습니까? 압박이라고 했습니까? 검찰총장 대행이. 그렇지는 않죠. 압박이란 말을 검찰총장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않았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네. 이 압박이라고 하는 표현을 검찰총장 대행이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자신들도 판단했을 때 네. 이 내용이 검사가 내린 구형보다 실제로 유동규와 정민용이 1년씩 징역형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예규에는 사건의 구형보다 2분의 1 미만일 경우에 항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대검의 예규를 억지로 받아냈습니다. 안에 그렇게 예규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냥 그동안 검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들은 아주 법도 무시한 채로 마구잡이로 압수수색해왔고요. 그리고 법원이 그렇게 판단해도 그냥 또 항소해왔고요. 제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심도 무죄 나왔고요. 2심도 무죄 나왔고요. 3심도 무죄 나왔습니다. 저는 이러는 동안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고요. 제가 당사자입니다. 그렇게 저를 유죄를 때리고 계속 기소하게 하고 항소하게 했던 사람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동안 일해왔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작은 사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적 제거용으로 이렇게 당에 올 때 그리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길들이용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가 연루된 것처럼 억지로 사건을 엮었을 때 이들은 자신들이 판사가 자신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판단해 줬을 때 돌아보고 반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압박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내면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결정은 누가 하느냐? 중앙지검장이 정결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지만 자신들이 항소해야 된다고 서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돌아볼 때도 이 내용이 항소하기에 무리한 것이고 그리고 직전에 남욱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말이 있고 그걸 정일권 부장검사가 자기가 불러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내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이 시점인데 이것을 왜곡시켜서 그 검사들은 정일권이라고 하는 부장검사가 아이들의 사진을 갖다가 놓고 협박하고 그리고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내는 방식과 환부만 도려내는 방식이 있으니 자네는 가서 어떤 방식이 좋은지 1번
일선 검사랑 이야기해라. 이게 협박이고 이게 조폭이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하지 않죠? 저는 검사들의 그 이중적인 모습 이번에 국민들께 낱낱이 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 이야기, 남욱이 그렇게 진술한 것에 대해서 정일근 부장검사가 확인했는데 왜 검사들 아무 말 하지 않죠? 돌아보고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두 양면의 검사들을 낱낱이 국민 앞에 그 사람들 강백신, 정일권, 엄희준 등등의 검사들 다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대 의견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항소 사유가 여러 개가 있다는 반박을 하고 있고요. 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들이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더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검찰이 부당 이득으로 추산했던 7천억대의 국고 환수할 길이 막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적 가짜뉴스입니다. 정말 가짜뉴스입니다. 검찰이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검사들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이거는 정치권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7천억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이고요. 이것은 그 김만배 등과 같은 사람들이 전체가 이익 본 게 이 개발로 해서 이익이 나왔다고 하는 게 전체가 7천억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부당이익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판사가 이에 대한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부분이 약 1,000억에 달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판단을 내렸고요. 그리고 이것은 국고로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그러면 성남개발공사라고 합니다. 성남개발공사가 가져가야 될 이득을 이렇게 다른 데가 갖고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남개발공사가 지금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사로 이것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추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배임 등에 관한 특정 이해충돌과 관한 배임 등은 이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법원이 판단해 줬습니다. 그 내용 7천억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가짜 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 번 더 네.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질문으로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얘기를 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7천억 네. 대표적인 가짜 뉴스. 이 대표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 발언을 본질을 의린 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 남욱 변호사의 최근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부분 계속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대장동 사건이 조작됐다는 입장을 내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은 충격적이었죠. 제가 다시 들은 걸로는 구치소에 한밤중에 불러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옥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는 것도 잘못된 방식의 수사입니다. 불러내서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오랫동안 아이들을 못 봤다고 합니다. 보여주고 그리고 이 아이들 보고 싶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적출한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너무너무 무서운 일 아닙니까? 저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이 이야기를 또 하기 전에 재판에서 사실은 돈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보거나 듣지 못했다. 검사가 알려줘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에 판사가 재판을 하면서 증거 공판 중심주의인데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판단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기고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안에서 유동규와 정민용 간의 동거래가 있습니다. 이 유동규와 정민용이 수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되죠. 이들은 왜 형량을 낮게 구형했는가? 판사가 이들의 형량을 더 높게 선고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은 왜 낮게 구형했는지, 이들과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 전부 다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의 시작은 김만배가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사준 겁니다. 김만배가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사줬는데 그게 어떻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번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이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대장동 씨앗 자금이 시작되었던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시작됩니다. 그때 부정한 일들이 있는데요. 그때 브로커 조우영 담당했던 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사 아니었습니까? 그 변호사는 박영수라고 하는 윤석열의 바로 직속 선배 특검입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박영수 50억 클럽, 박상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죠. 50억 클럽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시작된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전적으로 다시 수사하고 특검하고 뭐 등등 다 해서 발표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지금 상황에서 여야 모두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데요. 조사 방향은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국정조사 열릴 수 있을까요? 아주 잘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와 관련한 모든 것들 그동안 검사들이 어떤 식으로 수사했으며 윤석열의 대통령 윤석열 시절에 이 검사들이 바뀝니다. 첫 번째 수사했던 검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오자 수사하는 검사들이 바뀝니다. 그런 과정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이때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수사했는지 우선은 저희들이 이 법사위 통해서도 아니면 청문회 통해서도 네. 이 검사들의 수사 조작 기소 뭐 조작 공사 유지 등 전반적인 것을 다 살펴보려고 하고 국힘에서도 그것을 요구했으니 같이 살펴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이번에 대북 송금 관련해서도 박상용 검사 거기에 쌍방울 관계자들과 했던 회유 조작 진술 세미나 박상용 검사 등 검사가 주도한 진술 세미나 그동안 저희가 계속 추적하고 증명했는데요. 이번에 소주값 관련한 이야기도 다 나왔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다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번이 진정으로 검찰이 개혁될 수 있는 계기이다. 잡으라는 범죄자는 안 잡고 엉뚱한 사람만 잡아대고 조작했던 검사들 저는 이번에 책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법사위에서 전체 회의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했는데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체 회의에 일단 정성호 법무장관 출석할까요? 내일 전체 회의가 원래 있습니다. 네. 예산 관련해서 네. 내일 전체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예. 그럼 내일 하면 됩니다. 아, 네.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법무부 장관 등 출석합니다. 그러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그 국민의힘은 그럼 남욱에 배를 갈리려고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죠? 어떻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죠? 저는 그래서 그것을 다 윤석열 때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 증인들은 일주일 전에 회의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 일주일 전에 증인들에 대해서 이 본회의에 저희들 전체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예. 일주일 전 아니 그거보다 좀 더 전에 의결을 해야지만 증인들에게 출석 요구서가 도달하고요. 그리고 증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일주일 전에 이게 의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놓고 나와라. 그래서 마치 못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정치적 공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증인에게 그 출석 요구가 가지 않으니 올 수 없죠. 그러면 또 증인이 안 오면 못하겠다. 이런 국민의힘의 그 냄비와 같은 그런 모습들 다시 한번 국민들께 마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 사건은 전반적으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 때 있었던 사건들이다. 남욱에 배를 가르겠다고 했던 정일권 검사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거 왜 한마디도 떠들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자, 특검 이야기로 좀 질문을 옮겨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가방이 발견이 됐는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인의 편지까지 같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당시 2023년 당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당선된 김기현 의원 쪽으로 옮겨붙는 모습인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다 의심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떠들썩했던 사안이고 한동훈 당시 사람들하고 또 전부 다 문제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과 여러 의원들을 주저앉히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윤석열, 김건희의 당무 개입이 있었던 거죠. 윤석열, 김건희의 당무 개입, 사인 김건희의 당무 개입이 완전히 국정농단인 겁니다. 이 국정농단의 실체가 이제 로즈 비비의 가방인가요? 전 이름도 특이한데 그 가방으로 드러나고 거기에 있는 편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완전 국정 개입이고 국정농단입니다. 그런데 김기현 이와 관련해서 예의상이라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얼마나 많이 언론들이 떠들었습니까? 녹취록 얼마나 많이 흔들어댔습니까? 송영길 당시 당대표 같은 경우에 프랑스에 있는 사람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끝내 그거 불러들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무죄 났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온 세상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그때처럼 난리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들도 전부 다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건 사인 김건희의 국정농단, 김건희가 윤석열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서 이거 한 가지로 끝났을까요?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데요. 윤석열, 김건희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실세 권력들이었습니다. 그 권력들이 가방 하나였을까요? 샤넬백 하나였을까요? 저는 훨씬 더 많은 예산들이 오고 갈 수 있다. 돈들이 오고 갈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계좌 추적, 저수지 등 전부 다 살펴보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자, 얼마 전 김건희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시인했는데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가방만 받았을까요? 저는 관봉권 띠지에 지문을 추적할 수 있는 비닐과 그리고 그 띠지 어디로 오고 갔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관봉권 띠지가 검사가 압수수색했다. 그것을 전부 다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게 검사가 하는 행태입니다. 그리고 그 띠지를 자신들이 처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저희 법사위 청문회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돈은 어디로 갔을까? 돈에 대한 추적도 있어야 됩니다. 김건희 씨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백을 인정했습니다. 건진법사와 말맞추기를 했는데 그 말맞추기가 지금 안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경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에 나오기로 했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전부 다 수배내려서 전부 다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샤넬백만 있을까요? 설마 샤넬백만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도 다 부정하고 검사들이 이것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어요. 그랬던 검사들이 이번에 집단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검사들, 김건희, 그리고 건진, 통일교 일부, 윤석열 전부 다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훨씬 더 많은 부정이 오고 가고 있고 보석으로 빠져나오려고 술수를 쓰는 것으로 보이지만 절대 보석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오고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의문 제기합니다. 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 이적죄로 기소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높았던 외환죄가 아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외환죄에 대해서 저는 더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환죄에 대해서 더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북과 내통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을 더 밝혀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법사위에서 군사법원 국정감사 하던 날이었습니다. 평양에 무인기가 떴습니다. 그래서 그 무인기가 평양에서
떴다고 북측이 그것을 확인하고 성명을 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용훈 국방부 장관에게 저 무슨 일이냐, 빨리 나가서 대책 세우시라, 우리가 국정감사는 뒤로 미루겠다라고 해서 국정감사를 정지시켰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 그 무인기를 띄운 게 윤석열과 김용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인기를 김정은이나 북한이 확인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포격을 하고 남쪽으로 포격을 했다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 전쟁을 국지전을 유발시키고 그리고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던 그들의 정말 못된 속셈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윤석열을 파면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파면하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킬 장본인이었고 그 전쟁은 대한민국 한반도 전역을 불바다로 만들 상황이었기 때문에 꼭 파면된다고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요. 그것이 이렇게 이적죄로 아마 드러나서 다행이고 외환죄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저는 더 추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시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영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전격시사 잠시 후 돌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엠믹스 혜원입니다. 오늘 사연은 미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척수장애가 있어 여행을 못 간 지 오래됐는데요. 편의 차량을 이용해 늦가을의 제주도를 마음껏 누리고 왔습니다. 갈대숲이 예쁜 상군부리, 시원한 바람이 부는 샛별오름, 그리고 푸르른 제주의 바다까지. 꿈만 같던 제주 여행, 다음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다녀오고 싶네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1열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더 낮아졌고요. 영하 5도 안팎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기온 강원도 홍천 내면이 영하 4도, 포천 일동면이 영하 2.8도, 파주 판문점도 영하 2.4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서울은 현재 4도, 전주 3.5도, 경주 6도를 보이고 있고요. 찬바람이 불어서
오면서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15도, 대구 16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그만큼 아침과 낮의 기온 차는 크게 벌어져서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 아침까지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지만 낮부터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모레 수능 당일에는 평년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은 기온을 보이며 올해도 입시 한파는 없겠습니다.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 16도가 예상되는데요. 10도 안팎의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별다른 비 소식 없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늦가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네, 전격 인터뷰 이번엔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어제 입장을 내놨는데 의원님 이 정 장관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관이 할 소리가 아니지요. 장관이 뭐라고 그랬지요? 보고는 받았지만 지침은 준 바 없다. 의견은 제시했다 그랬거든요. 네. 보고를 받았대요. 지침은 주질 않았는데 의견을 제시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네. 검사들이요. 다 이거를 항고해야 한다라고 다 했어요. 의견 다 모았어요. 다 결정이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몇 분 안 남겨놓고 이거 뒤집힌 거잖아요. 그러면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죠?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지침은 준 바 없는데 의견은 그럼 어떻게 냈어요?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게 이런 일을 벌려놓으니까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네. 또 법무부 차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법무부 차관이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몇 개의 선택지를 전달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법무부 차원의 항소 포기가 압박이 있었다고 검찰총장 대행이 얘기했어요. 용산과 법무부의 입장을 따라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지금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이거를 덮으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게 덮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있는 사실 자체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이걸 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공식 입장을 짧게 내놓은 후에 이제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대검 연구관들을 만난 걸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잠깐 비슷한 취지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자, 이제 노대행에게 일부 이제 검사장들도 경위를 공개적으로 설명을 해라. 법리를 얘기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일단 노 검찰총장 대행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고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건 노대행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제가 상임위를 같이 했고 굉장히 훌륭하고 점잖은 분이에요. 합리적인 분이에요. 제가 볼 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혼자 할 사항이 아닙니다.
용산의 개입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지요. 이 부분들을 지금 현재 검찰총장 대행선에서 이걸 끊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아주 망가지는 겁니다.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훔쳐 먹었다고 항소까지 했었습니다. 재판장이 울먹이면서 이것도 재판해야 되느냐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반인이라면 있을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게 7,400억짜리의 부정부패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에 있어서 이게 권력이 개입이 없으면 이 사건이 이렇게 항소가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배임을 한 거예요, 이 검사들이. 그렇잖아요. 항소를 안 하면요, 이 부분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가 환수해야 될 돈을 안 한 거기 때문에 더 큰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환수하는 절차를 안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범죄 수익을 범죄자들한테 돌려준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이 돈이 2,070억 정도가 통장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다가 은닉했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지금 1심 재판비에서 약 400억 정도만 추징을 했고 나머지를 안 했는데, 그러면 2,070억 중에서 1,600억 정도가 남는데, 1,700억 정도가 남는데 이 돈을 마음대로 이 범죄자들한테 쓸 수 있게 해준 거 아닌가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돈은 거기에 입주하고 성남 시민들에 대한 엄청난 피해로 나타난 현상인데, 이거를 덮겠다라고 하는 게, 항소를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검찰총장 대행이 모든 검사들의 의견을 모아서 반대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항소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이 지침을 주었던 이야기며, 또 용산과 법무부의 입장을 따라야 했다라고 고통스러운 이 마음을 이 검찰총장 대행이 얘기한 것이지요. 네, 지금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기사가 쓴 거지요. 네네.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서 항명이다, 쿠데타적인 항명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찰 이야기부터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민주당 대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 항명을 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부당한 지시는 이행하지 안 했다 그러면서 이 군인들 훈포장 주고 진급시켰습니다. 장군으로. 그러면 국가의 공무원들이 이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배임을 하고 있는데, 그럼 배임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 보고. 그러면 이런 군인들한테는 훈포장을 주고 진급을 시키면서 지금 검사들이 공정하게 일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항명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지금 군인들에 대해서 훈포장 주고 특진시킨 거는 뭐라고 설명을 할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같은 정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는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건 김계한 사령관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면 계엄에서 반대했던 이런 사람들, 특진시킨 사람들 뭐라고 할 거예요? 국가가 일관성이 있고 모든 체계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이 지금 항명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초코파이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 배고파서 먹은 사람도 항소를 했는데 검찰이 이렇게 7천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이게 부정부패와 관련된 이득을 취한 사람들을 지금 현재 통장에 2,070억인가 있다는데 이것도 환수하지 못하게 한 사람들을 갖다가 못하게 해놓고 이 사람들 갖다가 항명으로 처단하겠다 그러면 지금 훈포장 주고 특진시킨 사람부터 다 캔슬하십시오. 그래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검찰의 지금 반발에 대해서 이런 반박도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석방될 때 검찰은 뭘 했냐, 어떻게 했냐, 그때와 지금 비교해 보면 어떻게 얘기할 거냐, 뭐 이런 말 하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부분이야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공수처가 이 내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다는 건 다 알고 있었잖아요. 적법하지 않잖아요. 또 체포영장을 집행을 할 때에 55 경비단에서 승인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체포했잖아요. 그러한 법적인 분명한 법적 군사 기지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를 지키지 않았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항소는 어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맞지 않는 걸 갖다가 지금 논리적으로 지금 꿰맞추려고 그러는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추징금 얘기를 아까 하셨어요. 추징금 환수 논란도 지금 크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범죄 수익 국고 환수 기회가 박탈됐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또 민사소송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형사에서 7,400억이 항소 포기로 무죄가 되게 되어 있잖아요. 무죄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민사소송을 갈 수 있죠? 형사소송을 해놓고 거기에서 그래도 나오고 이기고 해야 국가적으로 보면 일관성이 있지. 여기에서는 항소 포기로 무죄가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민사에서 하면 된다라고는 이야기를 법률가들이 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장관이. 일반인이 한다고 그러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국가기관이 항소를 포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민사에 가서 하라는 거죠? 항소를 해서 이겨야 민사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어제 의총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셨을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탄핵 사유다라는 말도 이제 장동혁 대표도 하셨고요. 지금 당에서는 어떤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국가의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법 시스템이 행정부, 입법부 다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사법부 다 흔들고 그랬지요. 이제는 뭐 검찰 준사법기관에 준하는 이 검찰 조직까지도 다 지금 자기들이 임명한 거 아닌가요? 다 지금 현재 붕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야당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된다라고는 집행부의 생각이 모아진 것이죠. 네. 자, 국정조사 민주당에서도 국정조사 얘기하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대상이 크게 엇갈리는 건데 앞서 전화로 연결한 서영교 의원도 국정조사는 뭐 해야 된다는 부분은 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게 국정조사가 항명하는 거에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잖아요. 민주당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명했던 군인들부터 그러면 그 지시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명령을 따르지 않았었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군법입니다. 군형법입니다. 그런데 그거부터 그럼 바꿔야지요. 지금 그게 아니라 네. 나라의 이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킨 그리고 이 항소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은 게 용산인지 장관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특검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항명한 걸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자? 맞는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지금 전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여당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공색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한 사퇴 요구가 검찰 내부에서는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거취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태에 대해서 지금 다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이걸 막았어야지요. 검찰 조직을 보호하고 국가의 올바른 사법 시스템을 자기가 탑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장관이나 용산에 요구가 있더라도 안 됩니다라고 막았어야지요. 아니 이거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취를 고민하는 것 같고 장관도 그렇습니다. 정치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장관도 이거를 막아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저는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외교 안보 현안으로 질문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자, 한미 공동 설명 자료 팩트시트 발표가 지금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어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저희 인터뷰에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목리를 부린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이게 한미 간 이견보다는 미국 정보기관 내의 조율 이 때문에 늦어지는 걸로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정부의 말은 다 신뢰를 이미 잃었죠.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정말 잘된 회담이어서 너무도 잘된 회담이어서 협약서 공동성명이 필요 없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단이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 경주에서도 회담 잘 됐다고 그랬잖아요. 공동성명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공동 기자회견조차도 없었잖아요. 그래놓고 나와서 지금 현재 미국 보고 그 안에 문제가 있다. 응? 미국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부터 먼저 밝히면 됩니다. 뭘 밝히면 되느냐? 농산물 시장 개발 쌀하고 쇠고기 이 부분 어떻게 했는지. 아니 우리는 개방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아니다. 다 개방한다고 얘기를 했고 이거 밝히시면 됩니다. 반도체 대만 수준에서 우리가 똑같은 조건으로 이 협상이 됐다 그런데 협상 테이블에도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얘기지 않습니까? 이것들 밝히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에서 밝히지 못하냐는 거지요. 그래놓고 미국 보고 지금 미국에서 문제가 있다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미국이 아니 이런 부분이 말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클리어를 해줘야지요. 저는 이미 이 관세 협상을 하면서부터 이 정권의 말의 신뢰는 이미 잃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미국 내에서 이제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놓고 지금 심리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한미 양국이 이 관세 합의 문제를 좀 속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이제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하루라도 빨리 경제 불확실성을 걷어내기 위해서라도 합의를 빨리 도출해서 문서화하고 이후에 후속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방 대법원에서 나오는 사법의 영역하고 양국의 협상하고 있는 영역은 완전히 틀린 것이지요. 그리고 대한민국만 관련되는 사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의회의 권한이 있는 거냐 대통령한테 권한이 있는 거냐에 대한 이 의회가 대통령한테 권한을 다 위임한 거냐에 대한 판단을 미국 법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데 지금 현재 그 불확실성을 빨리 걷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쌀, 쇠고기, 대만 수주, 반도체 이런 부분 명확하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한미 간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동으로 뭐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도 사실 원자력 잠수함 도입 필요성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합의가 국익에 도움이 될지는 좀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원자력 잠수함은 뭐 꾸준하게 우리가 이걸 도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온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반드시 삼면이 바다이고 또 이 원자력에서 움직이지는 핵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무서운 그 자위력을 갖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꼭 가져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 연료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 미국의 정책 변화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중동을 미국이 정리했지요. 지금 유럽을 정리하면서 나토 국가한테 방위비 5%를 올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토의 방위비가 미국보다 많아집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견제를 유럽 자체적으로 하게 하고 네네. 피봇 아시아에서 미국이 아시아로 이동을 하면서 중국을 견제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 오커스 동맹국인 호주한테 이미 핵잠을 네. 제공하기로 했고 발표가 다 된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두 번째 헤리티지 재단에서 일본도 줘야 된다 그랬거든요. 네.
또 미군 해군 참모총장이 23년도에 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이 얘기를. 작년도 7월 11일 날 파페로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한국에 대해서도 핵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사성 장군의 이런 정책 또 싱크탱크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미국의 전략이 변한 것이죠. 그에 따른 정책이 변화가 왔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다. 물밑에서 네. 충분히 우리가 협상을 해도 더 국익적 측면에서는 이 미국의 정책이 변하면 미국이 한국 보고 가지라고 욕을 할 거예요. 빨리 가지라고. 근데 우리는 잠수함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 만들 수 있고 아마 소형 원자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연료 부분이 문제가 될 건데 이런 부분만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건데 잘못하다가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핵잠도 강매당하게 생겼어요. 호주는 아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설이. 네. 이 핵잠이나 이런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나 일본 정도는 만들 수가 있다고. 그리고 조선은 우리가 제1등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익 중심을 얘기를 했던 정부가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어설프게 하냐는 거지요. 핵잠을 갖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네. 뭐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 들어가서 국익 중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봤었을 때는 아주 잘못됐다는 것이죠. 네. 자, 남북관계 얘기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이 한미훈련을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뭐 당연히 유감을 표명했고요. 그런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재차 거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군의 생명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럼 평화를 지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훈련 없는 군대가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훈련 안 하고 군대가 어떻게 이 국가의 방위를 담당을 해요. 훈련 없이 어떻게 평화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국방부 장관 따로 통일부 장관 따로 이게 말이 틀립니다. 한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부에는 국무조정실장도 없습니까? 총리도 없습니까? 대통령은 이런 회의를 안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한 정부 내에서 장관 따로 장관이 얘기를 하면 국방부 장관이 부인을 하고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이건 아마추어 정권이에요.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로는 들고 나왔잖아요. 네. 우리가 이 통일에 대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훈련 없는 군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같은 정부 내 장관이 틀리 나온다고 그러면 이 안보를 어떻게 하자는 거지? 저는 아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 얘기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지방선거 모드를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는데, 근데 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실패를 검증한다는 취지로 TF를 출범시켰는데요. 이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서울을 탈환을 해야 되겠는데 탈환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지금 모든 데이터상에 보더라도 오세훈 시장이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누구를 넣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총리까지 나서서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오세훈 시장을 더 키우는 그러한 지금 일들을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세운 상가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예. 흉물인 거는 뭐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종묘하고 연결돼 있는 것이죠. 민주당의 방식대로 한다면 대법원하고 싸워야지요. 왜냐하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재개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때 이러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때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고 또 대법원 그러면 탄핵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탄핵을 잘하시고 하는데 민주당 입맛에 안 맞으면 다 탄핵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 정권도 32번씩 32번씩 다 탄핵하고 했는데 이런 사안 갖고 가서 탄핵을 하면 될 일인데 뭐 그런 걸 안 하면서 지금 오세훈 시장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거 보면 저는 오세훈 시장이 역시 선두에서 이게 난공불락이구나 하는 것을 지금 민주당이 인정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론조사가 최근에 뭐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살 이상의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56.7%, 직전 조사 대비해서 한 3.7%포인트 올랐어요.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46.5, 국민의힘이 34.8입니다. 그래서 양당의 격차가 전주보다 7.5%포인트에서 11.7%포인트로 벌어진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지지도가 11호 부동산 정책의 국정감사 기간을 거치면서 낮아졌다가 다시 오른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상했었습니다. 왜 예상을 그러냐면 하셨어요? 이 에이펙 같은 전 세계 강대국들의 이런 지도자들이 오고 이런 행사를 하면서 대개 하고 나면은 착시 효과가 나오지요. 그래서 많은 지지율이 현 대통령한테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들이 외유를 자주 나가고 외교적 행사를 하지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런 그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꽤 올라가겠구나라고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제 포장지가 벗겨지면 이제 그것들이 또 다시 다 하락세로 다음 주부터는 저는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고 하락할 것 같은데 아마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관세 협상 같은 경우 지금 앞에서도 질문을 주셨지만은 지금 네.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타결된 게 없거든요. 그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한중 회담에서도 MOU만 체결을 했지 실질적으로 한한령 해제라든가 그 어떤 그 서해 불법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거 해결된 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분석을 하면서 돌아가 볼 때는 이제 반드시 하락의 그 과정을 겪게 될 겁니다. 포장지가 벗겨지면서. 네. 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특검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부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선물한 것과 관련해서 의례적 선물이라고 이제 입장을 내놓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이 당대표 당선이 결국 뇌물로 얻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거 물어봤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이 백이 얼마나 가라고 물어봤어요. 돈 100만 원 정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무슨 뇌물일 것이며 저는 보신 적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인사를 가야 되니까 아마 사모님께서 그 정도 사셔가지고 가신 것 같은데 글쎄 그 특검이 그 정도를 가지고 돈 100만 원 정도 되는 그냥 보편적인 백인 것 같은데 저는 뭐 백을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거를 갖고 갔다고 그게 뇌물로 연결한다고 하는 게 그게 특검이 할 일일까? 저는 그 야당 대표로신 분이잖아요. 저는 그 격에 맞지 않는 일을 지금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에 가담한 정부 부처 공무원 조사를 위한 별도 조직 발족을 검토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하셨는데 자, 이 별도 조직 발족 검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의 정말로 적폐청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이 계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 2시간만 해제가 됐습니다. 공무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다 텔레비 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되는 과정을 새벽에 다 해제되는 걸 다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짧은 2시간 정도에 공무원들이 무엇을 가담하며 무엇을 얘기할 수 있죠? 며칠의 기간이라도 두고 그 이후에 계획을 짜고 했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해프닝처럼 끝난 그 한 2시간여의 기간 동안 일반 부처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TF팀을 둬가지고 하겠다는 것이죠.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야말로 제2의 적폐청산 전 정권에 했었던 그 과정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 정권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문제가 많고 이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더 통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러한 그 통치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글로벌 톡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놓치지 말아야 할 글로벌 소식, 맥락이 있는 국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톡톡 시간입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 40일이 넘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곧 끝날 것 같다고요? 네, 근데 사실 끝낼 때까지는 아직 모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첫 번째 네. 검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예. 10월 1일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됐고 이제 드디어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낼 첫 번째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 처리한 첫 단계인 절차 표결이 진행이 된 건데요. 찬성이 60표, 반대가 40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것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계속 셧다운이 진행이 된 건데요. 네. 지금 그 상원 구성을 보면은 공화당이 53명, 네. 민주당이 47명인데요. 찬성표가 60표가 나왔다는 것은 민주당에서 그동안 계속 반대표만 던지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사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현지 시각으로 10일 날 그 상원에서 전체 회의를 열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예산 법안을 최종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상원뿐만 아니라 하원도 같은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요. 상원에서 최종 처리가 된다면은 집권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무난하게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공화당이 53명, 근데 찬성표가 60표. 그럼 네. 민주당이 7표가 가는 돌아섰다는 거죠. 건데 네. 민주당 의원들 마음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 네, 근데 가장 큰 쟁점은 아무래도 저소득층에 대한 영양 보충 지원 프로그램 스냅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전국적으로 공항이 운영 차질을 빚었고요. 또 셧다운 종료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점점 커지면서 민주당의 중도파 의원들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내 상당수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들이 공화당 타협안에 동의하면서 일단 셧다운 종결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이 됐습니다. 네. 상원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합의한 예산안은 2026년도 회계연도 기준에서 연간 예산안 가운데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부처 예산안 출연 3건 지출한 법안과 네. 그리고 일단 지금 임시 예산안부터 먼저 통과를 시키는 것이 쟁점인데요. 네네네. 이걸 하고 나서 이제 본 예산안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셧다운을 진행을 했고 지금까지 4,100명의 연방 공무원이 그 기간 동안에 해고가 됐는데요. 이걸 처리하는 방안 그리고 내년 1월 30일까지 연방 공무원 해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민주당 중도 성향 의원들은 말씀드렸던 스냅 예산 배정을 내년 말까지 그러니까 내년 9월 달까지 추진하는 방안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은 네. 11월 한 달만
이 스냅이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년 9월 달까지 일단 연장하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정부 측장은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거다라고 말하는데 특별 예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한 달 동안은 일단 주는 걸로 결정해 놨고요. 다만 오바마 케어 네. 이거는 민주당이 계속 고수를 했었는데 이거를 연장하자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예. 공화당이 안 된다고 말을 하다가 민주당이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안에 이건 포함되지 않았고요. 셧다운 사태가 만약에 종결이 된다면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에 대한 표결을 12월 둘째 주까지 시작했다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네. 이번은 안 되지만 일단 밀어놓고 다음에 좀 다시 생각을 해보자라고 네. 양쪽이 약간 한 발씩 물러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빠르면 현지시각 10일 상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요. 뭐 잘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미국 여론들도 약간 통과돼야 된다 이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네. 자, 연방대법원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세 부과의 적법성에 대한 심리 진행 중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 한 사람당 최소 $2,000의 배당금, 관세 배당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줄 수 있다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지금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합법이냐 아니냐 이제 이거를 심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기에는 연방대법원의 구성원들이 보수가 6명 그리고 진보가 3명이어서 무난히 통과될 거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첫 번째 심리가 열렸는데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합법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약간 이거 생각과는 좀 다르게 일이 흘러간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네, 예. 여론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에 이번에 그 자신이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정말 기록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이게 잘 이루어지면은 고소득세 제외하고는 미국 국민 모두에게 적어도 $2,000 돈으로 28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방대법원의 관세 적법성 판단 소송에 대해서도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고 말하면서 연일 지금 약간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얘기를 한 것이 관세 덕분에 미국 대법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건데 이거 네. 못 들어봤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쟁점이 되는 것은 국가 비상사태 시 미국 대통령이 외국과의 경제 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제경제비상권한법 아이파가 정말 이게 근거가 맞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근데 사실 뭐 재정 적자가 크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과연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거냐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법 자체를 해석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 베센트 장관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00를 그냥 막 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건 아니고 현금을 뿌리는 건 아니고 이제 뭐 투자를 많이 해서 이게 생기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뭐 감세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네네네. 아니면 초과 근무할 때 수당을 좀 더 준다든지 그런 사회보장세에서 세금을 면제해주고 자동차 대출 이자를 좀 세액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혜택을 줄 수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다카이치 사내의 일본 총리가 타이완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바라는 데 대해서 주일 중국 외교관이 강력하게 항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거친 단어를 썼습니다. 예. 쉬젠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어제 SNS에 일본어로 글을 올렸습니다.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고 하는데 이건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들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다. 이렇게 좀 과격한 단어를 썼는데요. 외교관 같지 않은 표현인데요. 네, 맞습니다. 외교관들은 되게 약간 부드러운 표현 또는 네. 약간 우회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예. 직접적으로 단어를 쓴 거고요. 그러니까 유사라는 것이 일이 있다. 그러니까 큰 일이 발생한다. 이 얘기는 이제 뭔가 전쟁이라든지 그런 걸 말하는 건데요. 쉐 총영사의 해당 발언은 다카이치 총리가 7일 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출석을 해서 대만 유사시 자위대에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말한 것을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무력 침공이 만약에 일어난다면은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발생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했는데요. 대만 해협 등에서 중국의 봉쇄를 풀기 위해서 미국이 나서면은 이에 맞서서 중국의 무력 행사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군함 등을 동원해서 무력 행세를 하게 된다면은 이게 바로 일본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거다라고 다카이 총리가 말했는데요. 그러자 쉐 총영사가 일본 헌법은 차치하고더라도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의 법적 의무를 완전히 위반한 것이고, 그리고 2차 대전 승리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쉐 총영사는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인식이 중국에 대한 명백한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라면서 아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네. 쉐 총영사가 2021년 부임했다고 하는데요. 네. 중요한 의원들에게 대만과 모든 관계를 끊으라 이렇게 요구하는 선을 보내줄 때 있고요. 작년 10월 달에 중요한 선거 직전에도 야당을 지지하는 성격에 글을 올려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월 달에 국회의원 신분일 때 대만을 방문하면서 친대만 행보를 펼치면서 양측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과 중국이 좀 긴장감이 높아지는 모양새인데 지금 일본 내 분위기도 좀 심상치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많은 누리꾼들이 쉐 총영사의 SNS 계정에 항의 댓글을 달고 있고요. 예. 이제 그 해당 글을 캡처한 사진까지 올리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에서 네. 관련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본인은 해당 발언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이 쉐 총영사의 글에 대해서 중국의 재외 공관장이 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면서 중국 측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추방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중국 외교부도 강대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쉐 총영사의 글이 개인적인 언급이다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외교관으로서 개인적인 글을 쓴 거에 대해서 이건 좀 너무 심하게 일본 언론들이 오도하는 거다, 과장하는 거다라면서 일본 정부에 오히려 책임을 물었고요. 한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관계자는 오히려 이런 총리 발언이 일본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서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접경지에서 드론 공격을 받아서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양측 모두가 상대방 국가에 이렇게 인프라를 공격하면서 겨울을 나기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접경하고 있는 러시아의 보로네주에서 일부 지역에서 정전과 난방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 상공에 여러 대의 드론이 등장해서 전자 방해를 했다고 하고요. 지역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진화가 됐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접경지인 벨고로드주에서도 미사일 공격으로 전력, 난방 시스템이 손상이 되면서 2만여 가구가 피해를 봤는데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그러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겨울 앞두고 상대방 국가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접경 요충지인 도네츠크주 포크로스크에 대해서 러시아가 완전히 거의 점령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네. 이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 전체를 장악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러시아군이 1년 넘게 이 지역을 점령하러 시도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며칠 사이에 그 시가전이 격화가 됐고요. CNN 방송은 러시아가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지난 21개월간 푸틴 대통령 노력이 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러시아가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우크라이나 진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사이에 러시아가 막판에 네. 아주 핵심 요충지를 점령하면서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예. 자, 한때 미국이 테러범으로 지정했던 알 샤라 시리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다고요? 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트럼프 시대에는 뭐든지 다 가능하구나. 예상을 뛰어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된 건데요. 왜냐하면은 미국 정부가 이 사람을 테러범 목록에 포함을 시켰는데 일단 이제 서방 국가들이 시리아에 대해서 제재를 해제하면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네. 1946년 시리아 건국 이후 처음으로 시리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건데요.
8일 날 도착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현지 시각 10일 날 정상회담을 가진다고 합니다. 미국은 알샤라 대통령을 특별 지정 세계 테러범으로 지명을 했는데요. 알샤라 대통령에 대한 제재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 활동 이력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과거에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네. 2011년에 시리아 대전 발발하고 나서 알카에다 연계 조직인 누스라 전선을 창설한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리아 북부 4개 지역의 반군 조직을 통합해서 무장단체인 하야트 탈리르 알샴, 그러니까 HTS를 부르는데 이걸 결성해서 시리아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장 투쟁을 벌였고요. 이 과정에서 미군에 투옥된 적도 있었고요. 미국에서는 이 사람에게 $10,000,000의 현상금을 걸기도 했었습니다. 아까 앞서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는 무엇이든 다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국제사회를 제재를 받는 테러리스트였는데 시리아 대통령까지 된 거죠? 네, 사실 이제 알 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이 철권 통치를 하면서 독재 정권이 계속됐었고요. 근데 이 사람을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알샤라 임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극단적인 두 사람이 이제 부딪히면서 결국 이제 시리아가 정상 국가로 가는 과정을 밟고 있다 이렇게 서방 국가들을 보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도 이 알샤라 대통령이 이제 시리아가 독재 정권이 아니라 정상 국가로 가겠다라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이 이미 알샤라 대통령과 시리아의 내무장관에 대해서 제재를 해제했고요. 유럽연합도 조만간에 제재를 해제한다고 하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44분입니다. 날씨 듣고 오겠습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하늘이 맑고 공기는 차가운 출근길입니다. 어제 아침보다 더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1도에서 8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 둔내면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2도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영하 2.1도를 보이고 있고요. 파주 영하 1.2도, 춘천 0.6도, 서울은 4.5도, 광주는 7.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서 더 춥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15도, 대구 16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그만큼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져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 쾌청하겠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내일 아침까지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지만 낮부터는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모레 수능 당일에는 평년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아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수능 당일 서울의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16도가 예상되는데요.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늦가을이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4.5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연세대학교 중간고사에서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대규모 부정행위 정황이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수업 교수는 부정행위와 끝장을 볼 생각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려됐던 부분이 현실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논쟁적입니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 응용학과 교수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사태를 AI 커닝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교수는 객관식 시험 문제를 낸 것 같고요. 그 온라인으로 한 300~400명이 들었던 강의이기 때문에 네. 좀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상황에서 이제 절대 AI나 인터넷을 참조하지 말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그것을 이제 어긴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생들이 그 시험 보는 과정에서 이 AI를 어떻게 이용을 한 건가요? 이제 사실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부분이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있어요. 근데 연세대학교의 경우 그 특정한 강의가 그런 어떤 장치가 있었는지는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뭐
특정한 프로그램을 깔아서 시험을 보기 위한 특정한 프로그램을 깔아서 다른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게 한다던가 네. 아니면 그 우리 컴퓨터의 스크린샷을 계속 그 랜덤하게 그 서버에 보낸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 경우에도 만약 제2의 어떤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그 시험 장면을 뭐 촬영하거나 그 촬영한 그 사진을 그대로 챗GPT한테 올리면 그것이 텍스트로 변하고 그것을 또 대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절대 스마트폰을 못 갖고 들어가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각자 집에서 이런 데서 그렇죠. 했다라면 그걸 통제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 후방 카메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다 봐야 되는데 아마 그런 어떤 그 모니터링 메커니즘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결국은 이제 부정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양심에 맡긴 건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작동하지 않은 것이고 그 제대로 또 시험을 본 학생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을 텐데 서로들 간에 어떤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 아마 이런 것들이 터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이버 대학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설명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뭐 연세대학교의 경우는 사실 교수님이 재직하고 계시는 대학이 아니라서 어떤 장치가 있는지까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긴 한데 또 궁금한 부분은 학생들의 이런 부정행위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예를 들면 그 교수님이 지금 엄정 대처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뭐 일단 자수를 하는 학생들을 하면 예를 들면 그 학생들은 뭐 CD를 준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나는 진짜 부정행위를 안 했다라고 이제 한 학생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진짜 부정행위를 안 한 학생과 부정행위를 한 학생을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부정행위를 안 했는데도 한 걸로 또 밝혀지는 억울한 학생이 있을 거고 부정행위를 했는데도 안 한 걸로 이제 피해 나가는 두 가지 그런 걸 이제 AI 분야에서는 뭐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이런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러한 어떤 것이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엄정하게 대처할수록 오히려 억울한 사람과 아주 행운인 사람이 또 나타날 것이다. 어차피 객관적인 기준 100% 정확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면 아마 좀 논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강의가 많은 대부분인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에 그런 장치들을 상당히 많이 가동을 하고 있었던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네네.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 대학의 학위를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예. 이제 그런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대리 수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대리 시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예. 그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온라인 학위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아주 100%또 인정하지 않는 측면도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지금 대학생 커뮤니티를 보면은 절반 이상의 수강생이 커능했다는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 또 지난해에도 이 인공지능을 이용한 커닝이 이루어진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의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장이 굉장히 좀 크고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혹시 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이런 온라인 강의와 시험 같은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경희대학교 2003년에 부임한 이후로 모든 시험을 인터넷을 오픈한 상태에서 시험을 봅니다. 네. 왜냐하면 학생들이 졸업해서 일하는 환경이 무슨 인공위성이 올라가서 인터넷이 안 되거나 심해에 들어가서 인터넷이 안 되는 또는 산간 벽지에 들어가서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상황에서의 업무 능력이나 보고서 작성 능력이나 지식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험을 인터넷을 오픈한 상태에서 시험 보거든요. 네. 네. 근데 2022년 11월 30일 날 챗GPT가 나온 이후에는 이제 2023년 봄학기부터는 저는 이제 모든 시험을 AI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험을 봅니다. 왜냐하면 역시 같은 얘기죠. 인터넷이 안 되고 AI가 안 되는 환경에서 업무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는 암기나 어떤 논리 사고력으로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런 훈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이나 AI를 활용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내고 그런 것들을 더 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좀 호들갑으로 느껴지고 한순간에 해프닝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진작에 우리가 많은 평가를 인터넷이 잘 되는 환경에서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AI를 잘 활용하는 상태에서 시험을 봐야 되고 일부 과목이 있을 수 있죠. 일부 아주 추리력을 봐야 되고 일부 굉장히 글쓰기 능력, 글쓰기 근육을 키워야 되는 아주 일부의 기초 과목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많은 방대한 지식과 최신 정보를 다 활용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그것을 종합하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현재 GPT-5는 IQ가 148이고 박사학위가 수백 개가 있는 그런 현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은 자기보다 박사학위가 별로 없고 IQ 148보다 낮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늘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더 훌륭한 사람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인터넷과 AI 활용 능력을 보고 더 중시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람들 간의 네트워킹 능력까지도 하려면 사실은 수강생들까지끼리 컨닝 내지는 협력을 해서 답을 내게 하는 것도 원래는 허용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종래의 그 평가 방식, 학습 방식과 지금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는 거를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 지금 이제 맡고 계신 과목은 이미 오픈을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대학 전체의 평가 방식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제가 오히려 소수겠죠. 저처럼 인터넷을 다 활용하고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교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또 허용하는 교수분들도 아직은 많지 않은데 예를 들면 작년에 그 콜롬비아 대학의 로일이라는 한인 출신의 대학생 사건이 있었죠. 네, 온라인 면접 아마존이나 이런 주요 기업의 온라인 면접을 다 그 컨닝도 자기가 개발한 컨닝도를 활용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도 아마 굉장히 똑똑한 학생은 클롤리를 깔았을 거예요. 그러면 전혀 그 카메라상이나 이런 데서 전혀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부정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수님들도 AI가 현재 얼마나 발전되어 있는가를 잘 알고 분명히 대부분의 교수님들보다 수강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AI 활용 능력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양이한테 뭐 생선을 맡기는 형태의 그런 시험을 강행하는 것은 이제 무리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양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300명 이상의 온라인 강의를 아직도 그렇게 연세대학교 같은 좋은 학교에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상했고요. 좀 의아했고 그런 부분 그렇다면은 오히려 그 300명을 그냥 한 교실에 모여서 조교가 엄격하게 감독해서 시험을 봤어야 하는 것인데 너무 편의적으로 그런 시험 과정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달라진 환경에서요. 그러면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특정 과목들, 특정 능력을 측정해야 되는 시험의 나머지 과목들은 뭐 AI라든가 인터넷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될 거라고 보신지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GPT-5의 수준이 IQ 148에 모든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초중고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일반인 누구나도 그것에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지식을 함양하고 논리력과 추리력, 그다음에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서 AI를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AI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AI 활용력 그 자체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